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미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청명하고 아름다운데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학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맞아서 저희 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분과회의를 찾아주신 학회원분들과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저희 학회를 간단히 소개하고 학회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현재 40여 분의 이사분들과 약 3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충계 워크숍과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사회복지연구를 매년 3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1997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동문들을 중심으로 연구 모임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주도하고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학회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지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부터 차기 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과 선출의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서울사이버대 권금주 교수님께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권금주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러한 그 회장 선출 방식 변경에 따라서 정관의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년에는 코로나 위험 상황 때문에 충계 워크숍을 12월 동계 워크숍으로 이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랜선 사회복지 실천, 온라인 상담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본 학술대회 주제를 트라우마와 사회복지 실천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또 여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와 좀 연관해서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외상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함께 균형감을 가지고 고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다 끝날 때까지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또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석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학술대회의 기조강연부터 시작해서 주제 발표로 이어지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주제는 트라우마와 사회복지 실천이고 저희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안고 있는 그런 다양한 트라우마를 저희가 어떻게 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와 또 2차 트라우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회복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레질리언스를 기반으로 한 또 극복과 회복 지향적인 또 전문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기조 발제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현진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현진희 교수님께서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학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국내 또 국제적으로 하고 계시며 이번 기조 발제에서는 트라우마와 사회복지 실천, 국제적 동향과 다학제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현진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 등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못지않게 또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이 트라우마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들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 트라우마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국제적 동향과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좀 커다란 퍼스펙티브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라우마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국제적 동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라는 이 개념은 사실 힐링이라는 치유라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정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접목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주제 발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근거해서 여러 실천 현장에서의 그 적용 실천 방향들이나 현황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트라우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정작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많은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특히 많이 갖추셔야 될 텐데요. 그 DSM-5에 나와 있는 트라우마의 개념에서는 이제 이 트라우마를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나 또는 성폭력의 위협 또는 실제에 노출될 때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런 트라우마는 이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일단 신체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경험이고 또 한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로 경험이 되고 또 그 영향을 받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미국의 3사 정신건강국에서는 이렇게 트라우마를 세 가지 영역에서 먼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냥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이 되었다고 바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세 가지 E라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트라우마를 발생시킨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experience입니다. 경험을 한 사건이 내가 그 경험이 외상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어떤 개인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경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이 경험에서의 experience라고 하겠는데요. 내가 이 트라우마를 어떤 매번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지, 업무상 경험을 하는지, 아니면 평생 살아가다가 일생에 한 번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경험했는지, 성인이 돼서 경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방심한 상황이었는지, 긴장하고 매우 주의한 상황에서 경험했는지, 이런 어떤 맥락에 따라서 개인이 이 사건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도 있고 사실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ffects입니다. 이 영향이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부정적으로 신체적인 반응, 또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어떤 이런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는데 끼고 했네요. 네. 네. 발음이 잘 안 돼서 벗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여기 이 표에 보시면 잠재적인 외상 사건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3E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사건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이라고 이제 형용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otentially traumatizing events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사실은 트라우마를 경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학대가 대표적이고 어떤 내 아이의 사망이나 부상이나 이런 살인이나 강도나 성폭행 뭐 이런 다양한 학대들이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 또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재난이 가장 큰 이런 외상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폭력 경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동학대 방임부터 청소년 폭력, 데이트 폭력, 배우자 폭력, 또 직장 내 폭력, 그리고 노인학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적 폭력은, 성폭력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의 전 일생에 걸쳐서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 잠재적인 이런 트라우마틱한 사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이제 유명한 종단 연구가 있죠. 에이스 스터디라고, 아동기의 그런 어떤 역경 경험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종단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굉장히 이 트라우마 영역의 연구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는 이 아동기의 역경 경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어린 시절에 학대나 이런 학대 사건을 경험하거나 또는 이런 다양한 폭력 경험에 노출이 되었거나, 또는 부모가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한 부모, 가족 구성원이 있다거나, 또는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약물 중독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서 부모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 있다거나,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이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종단 연구를 쭉 이제 따라가서 봤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이 피라미드 맨 위가 결국은 조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러한 어린 시절에 이런 역경 경험을 하는 아동들은 결국은 조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 그 영역을 보면 이러한 아이들은 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인저리, 여러 상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정신 건강에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 임신을 하거나 이런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에도 다양한 어떤 그 임산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또 infectious disease, 이런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헬스와 관련된 멘탈 헬스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행동들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chronic disease, 이런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또 risky behavior, 여러 가지 뭐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나 또는 뭐 안전하지 않은 여러 다양한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opportunity, 여러 가지 기회가 교육이나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에 어떤 제한이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그 long lasting impacts가 이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것은 거의 이 development
developmental 이렇게 그 발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영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미치는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도 그 트라우마가 경험되는 맥락은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트라우마의 어떤 타입이나 또는 그 특성에 따라서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게 다르고 또 개인 수준, 또 대인관계 수준, 지역사회, 또 사회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해할 적에 사실은 이전에는 트라우마는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인 경험이고 일부 특정인만 경험하는 것 같은 병리적인 관점으로 많이 봤다라면 최근의 경향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길게 삶의 질이나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물질 중독 또 심리적 고통 등 여러 이런 맥락이나 다양한 어떤 디스트레스와 상호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일반 인구 집단의 삶에서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이제 강점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국제적인 동향은 트라우마를 더 이상 개인의 병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전 발달적인 관점에서 트라우마가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누구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팅,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어느 맥락에서 삶의 맥락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국제적인 동향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입니다. 트라우마 기반 실천,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아직 충분하게 아직 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하자면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많은 이제 문헌에서 트라우마 인포음드 어프로치라 그래서 트라우마 기반 접근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그 국립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 센터가 개소가 되었는데요. 여기 센터에서 이제 정의에 의하면 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 운동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측면에 이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인식이 광범위해지면서 인생의 모든 측면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는 현실적인 관심사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타격이 크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덮어두었던 어떤 사회 양극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은 애써 보지 않았던 많은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각이 되었고 이 트라우마의 영향은 사실은 그러한 취약계층들에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그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면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보다 트라우마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은 덜 받고 회복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회 운동의 관점으로 트라우마의 접근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또 그렇게 좀 해왔었다라면 참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느 현장보다도 이 트라우마 기반 접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라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 임상 실천에서 트라우마 스페시픽 서비스 또는 트라우마 스페시픽 트리트먼트 해서 그 아주 트라우마 기반 치료만의 어떤 접근을 그동안에 해왔다라면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어떤 범위를 넓혀서 어떤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 하나의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그 이득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트라우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증가한다라면 우리가 훨씬 더 이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60, 70년대에는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그 군인들의 어떤 그 이 당시엔 PTSD라는 개념이 없었죠. 단지 이제 전쟁에서 참전되었던 군인들의 어떤 증상에서 우리가 PTSD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엔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운동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PTSD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개발이 되었고 미국에는 보훈청이 생기면서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고 본격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국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이 80년대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이 트라우마의 재경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강조하에 이런 그 많은 생존자들의 서바이벌스의 목소리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방지법이죠. Violence Against Women's Act가 이 당시에 통과가 되었고 방금 소개해드린 ACE 스터디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아동기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영향이 이제 정의의 관점에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인정이 되었고 신경학적 연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여러 전문가 협회나 언론이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당연시하게 이제 확대가 되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연방 파트너의 그 다양한 부처들이 다 이 트라우마 관련된 워킹 그룹을 운영할 정도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해와 접근은 거의 광범위한 다 모든 부처 레벨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는 국립 트라우마 기반 실천 센터가 만들어지게 이르렀고 이 센터의 역할은 폭력과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 공존하는 정신건강이나 중독 문제의 어떤 상관관계에 입각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예산으로 미국에서 운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들 즉 공공의 펀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들 대부분의 이제 이 공공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에서는 이런 정신건강, 중독 서비스, 뭐 주거, 노숙인 서비스, 아동복지, 사법, 교육 서비스 등등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트라우마 기반 실천으로 이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국립 트라우마 기반 실천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기술 지원하고 교육, 훈련하고 아웃리치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공공기관들은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인증받고 있는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런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렇다라면 이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것은 일단은 동료 기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나 트라우마 생존자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구든지 생애 어느 시기에서든지 트라우마 경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이런 동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특히나 이제 여성들이 더욱더 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희생자가 되는 어떤 이러한 경향에 입각해서 젠더의 민감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관점보다는 회복 중심의 관점으로 가야 되고 또 치유 파트너십 문화로 변화시킨다라면 이러한 것이 잘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기반 실천은 이렇게 외상에 대한 트라우마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트라우마 어웨어니스가 일단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존자와 또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나
누구나 나의 삶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점 기반에 입각한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기반 접근은 이렇게 트라우마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트라우마의 신호와 증상들을 인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을 정책이나 절차나 실천 모든 것에 통합시켜서 흡수해서 반응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직과 실천 맥락에서 모두 흡수되어서 절차와 규정과 또 실천 방향에까지 흡수된 것이 트라우마 기반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기반 접근에서는 이렇게 6가지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데요. 이런 6가지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위해서는 이 10가지 영역으로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버넌스와 리더십 차원에서는 이 절차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리적 환경이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에게도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 폭력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물리적 환경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업무와 관여인데 이런 다양한 업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런 실천 현장은 또 클라이언트 또한 많이 관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 분야가 협업을 강조해서 제가 오늘 이제 다학제 간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제 기조 강연의 제목으로 사실은 붙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기반 실천과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스크리닝을 하거나 어세스먼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에도 이런 트라우마에 기반한 스크리닝을 하고 어세스먼에 트라우마에 대한 어세스먼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트라우마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근거 기반 접근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훈련과 인력 개발에 있어서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훈련과 인력 개발이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점검과 질관리 그리고 재정 파이낸싱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해내기 위해서는 예산 계획에서부터 이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훈련, 점검, 실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평가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매우 실행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적 차원에서 또 임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2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트라우마 하면 보통 클리니컬한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마 지금까지 많은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 트라우마 기반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트라우마 기반 실천 조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조직의 계획에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임상가에 대한 훈련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할 적에는 행정직원, 총무, 회계, 운전사,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무자 본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안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 직원들, 전문가가 2차 외상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2차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훈련 또 슈퍼비전에서는 좀 보다 이러한 2차 외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반영적 슈퍼비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셀프 케어, 자기 관리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전문가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의 이력을 탐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고용할 때도 트라우마 기반 인력을 고용해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라우마 기반 실천이 이제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조직 전체가 트라우마에 민감한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취약한 분들이 가장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개념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의 트렌드는 이렇게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 이런 여러 분야들의 모든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각 여러분들이 소속된 실천 현장 영역별로, 분야별로 이 트라우마 인포음드 케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진희 교수님께서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에 관해서 또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실천 현장에서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함의까지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김기현 교수님께서 외상에 관한 연구, 외상에 기반한 실천에 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기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연구의 제목은 외상에 관한 연구, 외상에 기반한 실천이고요. 현진희 교수님이 그 외상에 관해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을 잘 잡아주셨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좀 더 사회복지 실천에 포커스 맞춰서 한번 그 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그 외상에 관해서 그동안 되어진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번 그 사회복지에서 하게 되는 외상의 관계는 어떤 거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되어진 연구라든지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외상이란 무엇이고 국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외상 경험 연구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기반해서 외상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진희 교수님이 많이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상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지금 한 3가지 정도 정의를 갖고 왔는데, 이 외상에 대한 정의는 그 외상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는 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내리고 있는 외상에 대한 정의고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보시면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외상에 대해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경험자가 갖고 있는 가정들, 다양한 세상이란 어떻고 인간이란 어떻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를 다 부숴버리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을 부숴버리는 그런 것이라 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결과 중심으로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아무래도 외상을 보게 된다면 DSM-5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보게 되는데요. DSM-4와 DSM-5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이제 4부터 보시게 되면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듣거나 알게 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라든지 심각한 상해, 그다음에 나의 신체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정의를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개정된 5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좀 더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DSM-4와 5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확장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외상이라는 경험에 대해 실제적으로
DSM-5에 오면 훨씬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상 외상 연구를 하게 되면 외상에 관한 척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리스트업하고 있는 것은 외상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척도들에 대해서 주목한 외상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위적 재해라든지 자연재해, 폭행, 성폭행, 전투, 감금, 고문, 뭐 아동기에 원치 않은 성적 접촉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2012년에 새로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척도들에서는 좀 더 아까 현진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적인 관점들 갖고 들어와서 아동기의 여러 경험들을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상이라는 말이 일상 언어로 이제 많이 사용돼서 고통에 관한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말서부터 이제 외상이라고 하면 죽음에 직면한 것까지 이제 다양한 뜻을 포괄하게 됐고 어떠한 측면에서 너무 광범위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너무 협소하고 이제 이런 외상에 대한 이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정의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결과 중심이라는 건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 경험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란 게 과연 외상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PTSD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걸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 외상 경험의 정치성, 그러니까 전문가들만이 이 사람은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의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SM-4나 5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건 중심으로 또 외상이란 걸 정의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자의 주관성,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건 좀 배제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정의하다 보면 그 외상 사건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서 최근에 나온 한국인의 외상 프로파일들을 보게 된다면 기존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외상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PTSD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은 이제 성취 외상이라는 내가 어떠한 이제 삶의 과정에서 성취할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PTSD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정의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우리가 외상 사건만으로 경험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지, 외상 경험자들이 처하게 되는 환경은 어떠한지, 외상 경험에 동반되는 독특한 환경적 맥락이라는 건 있는 건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적 관점하고 사회적 관점이 마치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외상에 대한 이해에서 그러니까 의료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자리는 어디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에서 정의하는 외상이란 무엇인지 찾으려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서 정의하는 외상이란 무엇이며 사회복지에서 외상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와 외상의 관계는 무엇이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외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외상에 관한 연구들을 일단 보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진행해 오고 있는 이제 외상에 관한 연구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니 저는 그 아동 성학대와 방임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종단 연구에서 처음 2002년에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동 학대의 정의나 분류 시스템 이런 걸 개발하는 연구들을 이제 학생 때 주로 해왔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양한 흔히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일하게 되는 현장에서 여러 협력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제 뭐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이게 대표적인 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 경험자 적응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 이제 그 성폭력 연구는 융복합 연구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차차 외상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노력들, 그다음에 경험자의 적응과의 관계들을 이제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연구는 국내 현장과의 협력 연구,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과 주로 일하게 되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법무부,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경험자들과 주로 만나게 되는 해바라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그에 기반해 진행해온 그 한국연구재단이나 정신건강기술개발원인가요? 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폭력 경험자의 성폭력 경험을 조금 이제 외상을 좀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최장기 진행된 종단 연구 결과의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그 지금 나와 있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들의 이제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성폭력을 경험한 84명 아동의 피해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보여주는 거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84명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어느 누구 하나 동일한 경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봤을 때요, 이러한 그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경험자들이 사실상 발달 과정에서도 서로 굉장히 다른, 이건 지금 문제 행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발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주로는 이제 전국 수준의 그 해바라기 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폭력 피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기관을 찾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외상 경험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피해자 개인 수준으로 저희가 연구 참여에 리크루트를 한 후에 이제 성폭력 피해 경험들을 계량화해서 본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연구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의학하고 사회복지의 융복합 연구고요. 작년서부터 연구를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학과 정신건강의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이나 소프트웨어학과 융복합 연구를 진행해서 저희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상의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외상 경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스마트 헬스 기술과 접목해서 좀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역경 경험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5년에서 2019년에 진행된 전국 수준 이제 행정 데이터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피해 특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해 특성이라는 할 때는 어떤 걸 경험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된 연령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1077사례를 분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성폭력 하위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두 이제 6가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 피해 특성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폭력이라는 외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발달 단계에 따라 나눠봤을 때요, 아동 청소년에게는 총 3개의 프로파일, 3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 저희가 이제 연구에 정신건강 평가도 하고 정신건강 후유증 정신건강, 행동건강 후유증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보기 위해서 연구에 이제 참여시킨 사람들의 이제 정신 외상 특성을 가지고 봤을 때도 성인의 경우 이제 4개의 프로파일 그래서 누가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들이 서로 다른 정신건강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 설명드려서 아쉬운데요. X축에 있는 거는 다양한 정신건강 평가 척도입니다. PTSD부터 자살 행동과 뭐 자살 시도 이런 것까지 이르기에 있어서 그 각 유형별로 실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이후에 경과들도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외국 연구들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걸 이해하고자 할 때 이제 외상 사건에 대한 어떤 특성들, 아까 말한 것 같은 특성들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놔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워나간 게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별로 2차 피해 경험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서로 다른 양상, 그게 정신건강 아웃컴에만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이제 피해가 있은 다음에 어떤 사회적 관계 혹은 어떤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법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 공식적 관계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경험들 이제 봤을 때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같이 저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 외상과 멀리 있는 그런 거일수록 2차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외상이라는 걸 정말 특성만으로 볼 수 있는가 좀 여러 가지 좀 맥락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PTSD를 예측할 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SVQ나 SRQ라는 건 2차 피해 척도가 되는데요. PTSD의 다른 이제 성폭력 특성이나 그런 것보다 중요하게 굉장히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상을 이해할 때 정말로 거기에 있는 특성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아까 현진희 교수님도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ACE라고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아동기 역경 경험을 갖고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국에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한번 한국에 이제 갖고 들어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폭력 피해자군하고 저희 이제 연구가 비교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총점이나 고위험, 그러니까 그 아동기 역경 경험을 갖고 있는 비율 등을 봤을 때 피해자군이 다른 아동기 역경 경험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정신건강 아웃컴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기 역경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은 아동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돼서 좀 더 삶의 길이가 길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아동 청소년에게 봤을 때도 저희가 이번엔 Child Trauma Questionnaire Extended라 그래서 성폭력 경험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외상 경험을 봤을 때 피해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아동학대 경험에서 피해자군들이 훨씬 많은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외상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들어왔던 건 누적적 위험 요인이라는 개념이었고요. 누적적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환경에 다차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캡처하는 일종의 에이스 같이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덱스라서 갖는 아쉬움도 있겠으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적적 위험 요인이라는 걸 봤고 이제 대표적으로 기존 연구를 봤을 때 이 인덱스에는 엄마의 우울이나 엄마의 자존감, 지역사회 환경, 뭐 빈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그 다중외상 경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군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누적적 위험 요인을
외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폭력 연구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서비스에 연루되어 있던 성학대 피해 아동들도 다시 이제 좀 들어봤는데 다양한 데이터에서 좀 보기 위해서 아동보호 서비스에 연루된 성학대 피해 아동을 봤는데 비슷한 양상들을 보였고 이제 3개의 프로파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프로파일을 도출했는데 저희가 이때는 프로파일을 도출할 때 그 아이가 경험하는 외상이라는 게 정말 환경과 분리돼서 어떤 외상적인 특성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 이제 환경과 사실은 외상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 특히 아동이라 더 그랬을 수 있겠으나 성인도 별로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피해 특성이란 것과 가족 내 심리사회적 자원 이런 거를 같이 넣고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에 따라 3개의 프로파일을 도출했고 이 의미는 굉장히 피해 특성과 환경적인 것과 많이 상관이 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고위험의 외상을 경험하는 아동들 중에 이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러프하게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아동 발달의 대표적인 아웃컴인 내재화나 외연화 문제를 봤을 때 남녀 성차도 나타났는데 지금 좀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아쉬운데요. 남자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보여주는 거는 환경적인 문제를 중첩적으로 외상과 함께 가졌을 때 남자 아이들이 더 좀 그런 거에 취약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저희가 탐색적 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호 서비스 에 연루된 이제 피학대 아동의 아동 학대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같은 걸 했는데요. 이제 아동 보호 서비스에 있는 행정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성폭력 데이터보다요 훨씬 그 심리사회적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어서요. 많이 갖고 있어서 함께 고려를 할 수가 있었고 발달 단계별로 다양한 유형화와 이제 문제를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대상군, 다양한 접근통 방법을 통해 이제 외상 경험을 분석해 봤을 때요, 고위험군의 이제 규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예측하는 게 좀 다중 외상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외상을 하나 경험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수용 외상화를 넘어서 외상의 경험과 함께 환경의 맥락에서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점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상당한 비율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발견했고요. 고위험군은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에서 더 많은 외상에 관한 연구가 사회에 좀 발생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반에서 외상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연결시켜서 좀 함의를 도출하자면, 사회복지 현장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상 경험의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외상 경험자들과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상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묻고 탐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사건 위주에서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건 위주에서 일상의 환경, 사회적 억압 구조로의 시선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외상 경험 연구에서 환경과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외상의 정의에서부터 외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이나 관계적인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의료화된 외상의 관점이 맞나?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한 유형의 외상 경험이 삶의 전반에서,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함께 광범위한 유형의 외상 경험이 삶의 전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역동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되어지지 않고는 그
프로세스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상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상의 경험에서 정치와 힘의 역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사와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그 파워와 관계적인 경험들이 있기 쉽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 관계 자체가 그 대안적인 치유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외상의 사회적 기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2차 피해나 그로 인한 경험자의 고립되는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제 외상의 사회적 결과들에 대해서 개입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리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고, 그거가 통합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병리적인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이 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봤을 때 두 관점은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이코소셜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병리적 증상의 해소에서 일상생활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회복까지 그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계신 연구 결과를 또 바탕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외상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김기현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외상에 관해서 이해하고 할 때 발달 단계적 측면에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성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자기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과 대처라는 주제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장이시자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이미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의 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하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그만둬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관이 운영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자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외상을 경험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보시면 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PTSD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천 행위라든가 직업의 정체성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강도의 외상을 경험할수록 PTSD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우리 학회장님이신 박미영 교수님 연구에서도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크게는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에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 이런 폭력이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사례 관리를 나갈 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이런 클라이언트에게도 뭔가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상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리외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만났던 사회복지사 중에서 직장에서 그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그 컨테이너 밑에 동료가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본 직원을 상담하는 이런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그 지켜본 직원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본인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면 밤새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뭐 다른 트라우마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고용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위협들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회복지사의 직무상의 위험 요인은 클라이언트의 특성도 있고 아까 기관의 특성도 있고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사회복지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다 수용해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직무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라든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재정 인력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런 여기 지금부터는 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다양한 외상에 대한 실태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제가 좀 요약해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소송 위협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민원 제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걸 기관이나 법적인 영역에서 그걸 도와주느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성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스토킹을 하는 건 법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법률적으로 고소해도 되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이런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사회복지사가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다양한 연구에서 언어적 신체적 학대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1년간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78.2%나 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많이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20% 정도는 성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외상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상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사망인 거죠. 자살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일주일 만에 가정 방문을 나갔는데 고독사한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 냄새와 그 다음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한동안 자기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많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죽음
죽음이 자살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죽음을 80% 정도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클라이언트의 상실을 경험한 게 아까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클라이언트의 상실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위에 나오는 5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가지는 감정을 한 번도 털어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털어냄이 사회복지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애도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던지고 있고요. 최근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위험 요소 중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복지사가 안전이나 그러니까 외상을 경험할 때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 대처라든지 또는 업무 교대라든지 이분들이 트라우마 리프레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직종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있느냐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들은 그러니까 차에 뛰어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외상을 경험하는데,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이라는 걸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0대 국회에서 이게 계류 상태에 있다가 폐기되어서 지금 다시 이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투신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에게는 위로 휴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위로 휴가를 주고 난 이후에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6회기에 대한 치료비는 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게 소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종합 대책이라는 게 마련이 되었고, 이거와 관련한 근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대상, 선택적 대상, 지시적 예방이라고 해서 뭐냐면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사회복지를 예를 든다면 내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독사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선택적으로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서비스에서도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병가라든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해내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부산에서도 동일하게 정신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는 처음에 사실은 부산시 소방본부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기관에 찾아와서 우리 기관에서 이걸 담당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서비스가 제한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본부 내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채용하는 걸 권고를 했고, 지금 현재는 소방본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 소방공무원의 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장기 과제에서 보면은요, 소방공무원 심리 안전 수련원을 설치하는 게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개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경찰 마음 동행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관들의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 정서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회, 지역으로 16개 산하 지회에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획사업으로 각 예산을 내렸고, 그거와 관련한 사업을 각 지회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와 부산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폭력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서울시에서 그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하고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권자영 교수님과 박향경 교수님이 프로그램 예시도 좀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반드시 앞에 소방공무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여기 보면은요,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호신술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걸 부산의 한 기관에서 해봤었는데요, 완전 인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내가 정말 응급 상황일 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서울에서도 예방, 대응, 사후 관리, 이게 아까 소방공무원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예방이라고 하면 이런 기관 차원에서 어떤 걸 만들어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부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 온 환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산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설치해달라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그걸 설치를 했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12월까지는 이걸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관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대응에서는 그 매뉴얼에 맞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난 사후 관리에서는 외상에 의해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이런 그 실무자를 어떻게 도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과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상담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약간은 저희가 부산에서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데요. 부산에서는 아예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하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내용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예방, 대응, 사후 관리는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직무 예상 심리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사회복지사 협회 내에서 요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를 양성을 하는 거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전공한 사회복지사.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상담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까 현진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인증받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인증되어 나가는 이런 체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주제들은 처음에 1, 2회기는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3회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하는 외상은 다른 일반인이 경험하는 외상과 차별화되고 거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인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이 더 어렵다라는 걸 어렵다고 보여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회기에서는 원조 전문가로서의 외상, 사회복지사로서의 인권 이런 것과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미지에 갇히지 않도록 원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 4회기, 5회기에는 이런 그 안정화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성장을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이런 회기들로 구성되어지는 걸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런 게 사후 관리라고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는 나오는 것처럼 기관 종사자나 기관 장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우리 센터에서 만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3일의 휴가를 주고 4회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가 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 방침을 아예 마련을 해뒀고요. 이걸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걸 권고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4회기짜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상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외상을 경험할 때 이용자여야 한다라는 이런 당위성들을 좀 확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하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 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외상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건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많은 교수님들과 이런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서 많은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로 인한 또 폭력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정책화되고 실천 현장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더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혜정 교수님께서 두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혜정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고 좋은 주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 실천하는 실천가로서 너무나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들을 저희가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현진희 교수님께서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미국에서 요즘에 워낙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실천 현장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딱 이렇게 박혔던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라는 거는 단지 클리니컬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환경 그 변화가 있어야,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민감한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론 발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실천 현장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김기현 교수님 이제 발표 들으면서 외상 경험자들의 확대 피해, 그냥 우리가 결과에 집중했던 뭐 성폭력을 당했느냐, 아니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뭐 빈곤을 경험했느냐, 이제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뒀던 어떤 시각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관계적인 부분들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들었던 거는, 그러면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열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것들은, 과연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들, 외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신보건 사회복지 쪽, 정신건강 사회복지 쪽에서만 다루어질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결국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그런 기관들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어떤 뭐 결과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좀 이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실천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기반 이제 제공, 그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현장 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그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경황들을 보면, 물론 개인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접근도 되게 많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트라우마 인폼드 클라이밋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현진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단지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의 전체 종사자들, 뭐 수납하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라던가, 자원봉사자라던가, 그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도대체 무엇이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트라우마에 민감한 어떤 실천, 태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연구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트라우마 인폼드 클라이밋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진행해야 할 연구들과 또 실천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 클라이언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 예전에는 왜 안 그랬을까? 예전에도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연구들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이제 이미경
이미경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이거는 그냥 나의 업무의 하나의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사회복지사를 하기로 했고 사회복지사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의 하나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폭력을 경험했어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내일 아침에 그 클라이언트를 또 만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도 그래도 그냥 나의 일이니까 이걸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이미경 선생님의 말씀에 매우 동감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요즘에 보면 Caregiver Role Identity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 스스로가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인식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정체성,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뭐 높은 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런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본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기관 사람들이 너희 임상적인 기술에 뭐 부족이다. 너 사회복지사로 이런 것도 좀 하지 못하느냐? 폭력적인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난받을까 봐 좀 걱정을 하거나 또는 본인 자체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가족 내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겪고 너무 어렵다라고 가족한테 얘기를 하면 가족이 또 걱정을 할까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으로 본인 스스로 그냥 이거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도움 요청에 있어서 어떤 연구들을 보면 나는 그냥 뭐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굉장히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하지 조직의 어떤 기관장에게 얘기를 했다거나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본인 자체의 역할 정체성, 케어기버 롤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 연구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미경 선생님 그 발표에서 지금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부산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폭력을 경험하거나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위협을 경험하거나 굉장히 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더 좀 무섭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좀 일하기 싫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가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의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 이것도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걸 봤었을 때 과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뭐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또 예방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결국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기관 내에서 각 기관 내에서 또 얼마나 그 안전한 문화를 만들고 또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하고 뭐 위협이 당했다라던가 또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생각들은 전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조직 내의 어떤 이슈들로 이제 얘기가 되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조직 내에서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안전의 어떤 그 안전한 것을 위협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일상적인 대화들, 일상적인 회의들, 이런 것들로 함께 정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직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들에게 맞는 본인들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뭐 매뉴얼들이라던가, 뭐 행동 강령이라던가, 뭐 보고에서부터 이제 대응 체계까지 어떤 원칙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발표를 통해서 과연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주는 그런 일반 기관, 사회복지 기관들 역시도 그 안전, 그리고 폭력,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복지, 그러니까 직접 클라이언트 재가복지팀, 그리고 클라이언트 직접 방문했을 때, 재가 방문을 했었을 때의 어떤 위험 요소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협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도움 요청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사회복지 기관의 약간 뭐 협력적인 관계들, 동료와의 협력, 동료와의 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봤을 때, 동료와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하는 갈등, 그리고 그 동료와의 뭐 언어폭력, 뭐 정서적인 폭력,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언급은 되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실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해서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또 굉장히 구체적인 토론을 해주셨고, 오늘 이루어진 모든 발표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우리 김혜정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주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교수님 너무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발표에 대한 의미가 더 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점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들 이루어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해 주신, 토론해 주신 내용에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외상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게 꼭 내 잘못인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관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협회 내에 이런 사회복지사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센터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고,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추어지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대안은 아마 사회복지사 협회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뭐 현진희 교수님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발표자 분들과 또 좋은 토론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 대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